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태 씨와 교제 중인 최미애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그런데 빈손이에요?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예의를 잘 모르나 봐요. 우리 집이 얼마나 만만해 보이길래 이렇게 빈손으로 올 수 있는 건지. 미애 씨 부모가 그리 가르쳤어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킬 줄 모르고 말이야. 한심하네 정말. 예비 시어머니께서 횡한 제 두 손을 보고 화가 나셨는지 저더러 기본도 모른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 얼굴이 빨갛게 붉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남의 집에 갈 때는 선물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형편에 예비 시댁 수준에 맞는 선물을 사갈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수준껏 적당한 것을 사가면 그건 또 그것대로 꼬투리를 잡힐 듯하여 대체 뭘 사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결국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제 핑계였기에 저는 그런 추궁을 들은 것이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죠. 왜 그래요, 엄마? 미애는 잘못 없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담 가지지 말고 선물 같은 거 챙기지 말고 그냥 오라고 제가 그랬다고요. 아무리 그랬다고 한들 생각이라는 게 있었으면 알아서 눈치껏 했어야지. 친구 집에 놀러 갈 적에도 주스라도 하나 사가는 게 예의일 텐데 하물며 아무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첫 인사 자리인데 언제는 제발 결혼 허락해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더니 정작 찾아와서는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제가 뭘 들고 가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듯해서.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인사 자리가 너무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유, 답답해서 정말. 내가 살다 이렇게 경우 없는 아가씨는 본 적이 없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미애는 제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시려면 제 욕을 하세요. 너는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네 여자친구 편을 들고 있어? 네 눈에는 뭐든 다 좋아 보이니? 그나마 돈은 없어도 개념은 있을 줄 알았더니 없는 집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건지 네가 저 아가씨 아니면 죽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겨우겨우 마음 돌려서 생각해 줬구만. 그래서 의사식이나 되는 애가 여자 보는 수준이 겨우 이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부모를 실망시켜?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자 어머님은 더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 이렇게 망쳐버렸구나 싶어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방문한 날이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내내 반대하셔서 헤어질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러다 몇 달 만에 어렵게 허락을 얻었는데 첫 만남 자리에서 이렇게 밉보이고 다니 모든 걸 망친 것 같아서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무 흔하고 뻔한 집안 차이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얼마 전 의사 자격증을 따고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였고 시댁은 그런 의사 아들을 잘 키워낸 여유 있는 부잣집이었는데 저는 평생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만 전전하며 그럴듯한 직업도 없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셔서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도 저를 반대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제가 봐도 의사인 남자친구에게 제가 어울리는 신부감은 아니었으니까요. 현태 씨, 어떻게 됐어? 나 인사드리러 가는 이야기 있잖아. 현태 씨 부모님한테 말씀은 드려봤어? 그게 말이야. 내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왜? 부모님이 나를 반대하셔? 아니, 그게 아버지는 바빠서 제대로 얘기도 못 해봤고 엄마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자세하게 더 들으려고 안 하셔서 아마 바쁘셔서 그러신 걸 거야. 그래서 우선은 때 봐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생각 중. 그렇게 애둘러서 말할 것 없어. 부모님이 나 반대하시는 거지. 아니야, 반대라니. 그게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엄마가 그동안 자꾸 나한테 선을 보라고 그러셨거든. 그것 때문에 좀 싸우고 그러는 바람에 엄마가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나 봐. 내가 말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게 배신감이 느껴지시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건지 미애 너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 거야. 됐어. 현태 씨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돼. 현태 씨 난감해하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고. 나는 현태 씨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이유야 뻔하지 뭐. 내가 고졸에 계약직에 집안 배경 때문이겠지. 그게 그래 맞아. 엄마가 미애 네 조건이 나랑 안 맞다고 그러시네. 근데 그건 엄마 생각이실 뿐이지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 솔직히 이번 일로 엄마한테 많이 실망했어. 평소에는 편견 없이 너그러운 분이시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미애 너를 만나보지도 않고 단칼에 그러시는지. 진짜 실망스럽고 부모님한테 너무 화가 나.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데 집안 얘기를 먼저 꺼내시냐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마, 현태 씨. 어머님도 반대하고 싶으셔서 그러시겠어? 사실 나는 어머님이 나를 반대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해. 나 같아도 곱게 키운 의사 아들을 반찬집 딸내미한테 주지는 못할 것 같거든. 무슨 소리야, 미애. 네가 겨우 반찬집 딸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반찬집 하시는 게 뭐가 어때서? 너나 어머님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산 것도 아닌데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미애 너야. 나는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그런데도 내가 결정한 결혼에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우선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 봐야지.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반해서 싸우려고 하지는 마, 현태 씨. 나 때문에 사이 좋던 모자 사이가 멀어지는 건 진짜 못 견딜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님도 받아들이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더 기다리고 노력해보자. 그럼 언젠가는 어머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미애야. 다 내 탓이고 우리 엄마 잘못인데 왜 네가 미안해하고 전전긍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속상하고 화날 상황인데도 너는 늘 내 생각만 해주네.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디 또 있겠어? 이런 너의 모습을 우리 엄마가 아셔야 할 텐데 말이야. 언젠가는 어머님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겉으로 가진 게 없고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래. 원래 마음속에 있는 건 가늠하고 드러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자, 현태 씨. 그래. 나도 계속 노력할 테니까 미애 너도 조금만 기다려줘. 지치지 말고.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의사인 남자친구를 꼬셔 팔자를 펴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듯 했어요. 사실 제 남자친구가 의대 다니느라 공부만 하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많이 순진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쁜 여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꽤나 마음고생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 여자는 의사인 남자친구를 이용만 하고 상처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순진하고 착한 남자친구라 늘 걱정인데 저도 이러니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실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연애도 아니고 결혼이니 더 신중하고 싶으셨겠죠. 그런 시부모님의 걱정은 저도 알고 있고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제가 남자친구의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저는 남자친구가 의사인지도 모르고 만났었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의 배경이나 조건도 모르고 오로지 사람에게 끌려 우연히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2년 전, 제가 당시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출장으로 떠난 일본에서 홀로 여행을 다니다 곤란에 빠진 남자친구를 제가 도와주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도 안 통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혹시 한국 분이세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곤란해 보이셔서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일본어도 조금 해서요. 정말요? 일본어를 하세요? 그럼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제가 지금 이분한테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못하셔서 영어도 안 통하고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해서요. 의사시험 준비를 앞두고 기분 전환 삼아 홀로 일본으로 여행을 왔던 현태 씨는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웬 가게에서 물건값을 치르고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있어서 당황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노인분이시라 영어는 전혀 못하시고 일본어만 하시는데 현태 씨는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니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당시 무역회사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며 한창 일본어를 공부 중이었기에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곤란에 빠진 현태 씨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분 말씀으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잔돈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더 작은 돈이 없냐고 물어보신 거래요. 잔돈이 없으시면 다른 가게에서 바꿔오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셨구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왜 자꾸 잔돈은 안 주려고 그러시나 했네요. 제가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 너무 긴장하고 당황했나 봐요. 혹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침 제가 잔돈이 있으니까 제가 바꿔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네, 제가 설명드렸고 잘 해결됐어요. 주인분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저 오늘 하루 종일 실랑이만 하다가 기분만 상해서 여행 망칠 뻔했어요. 이거 정말 난감했는데 여러모로 도움만 받았네요. 감사한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에이, 보답이라뇨. 별것도 아닌데요, 뭘. 저는 영어만 믿고 왔는데 영어가 이렇게 안 통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본어를 좀 배울 건데 제 생각이 짧았나 봐요. 근데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업무차 출장 온 거예요. 마침 일 끝내고 잠깐 근처 구경하는 길이었는데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서요. 저도 일본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도움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유창하시던데. 그러고 보니까 도와주신 분 이름도 모르네요. 저는 김현태라고 합니다. 저는 최미애예요. 저 미애씨, 혹시 아직 저녁 전이면 같이 저녁이나 할래요? 제가 미애씨한테 뭐 수작 걸려는 건 아니고요. 저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이러다 저녁도 못 먹을까 싶어서요. 사실 오늘이 제 여행 첫째 날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면서 도움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저희는 그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이는 몇인지 그런 건 묻지 않았어요. 그냥 여행지에서
우연히 스친 일회성 만남에 딱 적당할 법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별 얘기가 아니었는데도 왜 그리 말이 잘 통하고 즐거운지 저는 그날의 만남을 쉽게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연한 만남이었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인연이 될 줄 알았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가 얼마 뒤 한국에서 다시 마주치며 저희는 서로를 운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고 얼마 뒤 정식으로 연인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현태 씨가 의사시험을 준비 중인 예비 의사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어리숙했던 첫인상 때문인지 생각도 못한 남자친구의 정체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서로 마음이 깊어진 상태였고 겨우 직업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현태 씨가 계약직인 제 처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서로를 아끼며 예쁜 연애를 이어왔고 2년 뒤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렇게 처음부터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시작된 만남이었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직업이 뭐라도 상관없었지만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보려 직접 어머님을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배경에 크게 실망을 하신 건지 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런 집안의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남자친구가 고생이 많았죠. 저는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남자친구 혼자 부모님 마음을 돌려야 했거든요. 요즘 많이 피곤해? 살도 빠진 것 같고 현태 씨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왜? 우리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아직도 얘기 안 들어주셔? 아버지는 내가 하도 얘기해서 질리신 건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일 중요한 엄마가 역시 어머님은 쉽지 않으시구나. 언제나 항상 내 편이라고 그러시더니 왜 정작 이럴 때만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지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어머니도 어머니대로 고민이시겠지. 부모님이 현태 씨를 어렵게 가지셨다며. 그럼 그만큼 더 특별하고 소중할 텐데 그런 아들 결혼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 나라도 신중하고 고민스러울 거야. 아마 현태 씨도 나중에 아들 생기면 그렇게 할걸?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안 그럴걸? 나는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결혼 문제만큼은 자식이 좋은 대로 하게 둘 거야. 우리 엄마처럼은 안 할 거라고. 에이, 그건 아직 현태 씨가 부모가 안 되어봐서 그런 거지. 우리도 쉽게 말할 수 없어. 그럼 미애 너는 우리 엄마가 이러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아무리 이해한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도 어머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헤아린다는 거지. 어머님은 누구보다 현태 씨를 아끼시고 걱정하시는 분이시잖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도움 안 되는 배우자를 바라시겠어. 내가 현태 씨처럼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태 씨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한테 뭐가 과분해? 너야말로 나한테 과한 여자야. 돈이니 학벌이니 그딴 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도 어릴 때는 집이 어려웠고 계속 공부할 여력 없었으면 의사 못 됐을 거야.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고졸이신데 대체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러시는지 정말. 그래도 부모님 세대랑 우리 세대는 다르지.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만 살아계셨더라도 좀 나았을 텐데. 미애야, 그러지 마. 자꾸 자책하지 마. 미안해 미애야.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거 뻔히 알면서 결혼 허락 하나 제대로 못 받아내고 내가 정말 못난 놈이다. 나는 정말 남편감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데도 내가 너한테 과분한 남자야? 그래도 누가 봐도 내가 현태 씨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는 건 당연한 걸.
그런 말 그만해.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나한테 최고고 우리는 꼭 결혼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허락을 받아내서 올게. 그렇게 한참이나 부모님께 매달리고 항의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던 남자친구는 결국 몇 달 만에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어이 자식에게 두 손 두 발 드신 건지 어머님께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거의 3달 만의 일이었죠. 100일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탓인지 막상 닥치고 나니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나를 정말 허락을 해주시는 건지 이러다가 다시 면전에서 반대를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민을 할 겨를이 없어서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현태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런 기본도 안 된 애를 내가 며느리로 들여야 하는 거냐? 의사 아들 둔 다른 집은 건물이니 집이니 받는 것도 많다 그러던데. 나는 그런 욕심도 다 내려놨는데도 기껏 선물 하나 기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몇 달 걸려서 겨우 인사 받겠다고 허락하셔놓고 이제 와서 또 이러실 거예요, 정말? 한태씨,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한 번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글쎄요. 내가 기회를 준다고 해도 미애 씨가 그 기회를 잡을 수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또 나를 실망시킬 생각이면 차라리 지금 그만해요. 나는 의미 없는 일에 힘 빼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앞에서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미애 씨라 부르고 존칭을 쓰며 선을 긋는 어머님을 뵈니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졌거든요. 분명 인사하러 오기 전까지는 직접 만나 뵈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주눅이 들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집 며느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결혼이라는 건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남자친구에 비해 떨어지는 제가 무사히 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 밖에 소란을 들으신 건지 안방에 계시던 예비 시아버님이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까지 나오시면 더 난리가 나겠다 싶어서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왜 이리 소란스러워? 현태 너는 엄마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여보, 잘 왔어요. 이리 와서 얘 좀 말려봐요. 기본도 안 된 여자를 데려와 놓고는 나한테 성을 내는 거 봐요. 우리가 얘를 이리 키웠습니까? 그쪽이 우리 아들이랑 만난다는 그 미애 양인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미애라고 합니다. 에? 최미애? 설마 아가씨? 네? 아가씨 저 모르시겠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고는 아는 체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보고 아가씨라고 깍듯이 부르며 자신을 모르겠냐고 하시니 제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익숙한 옛 인연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예요. 저 김기사입니다. 회장님 모시던 김기사요. 아저씨? 정말 김기사 아저씨 맞으세요? 예, 저 맞아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 맞으시네. 세상에 우리 아가씨 어릴 때 그 얼굴 그대로시네. 어쩜 이렇게 얼굴이 그대로예요? 아저씨도요. 제가 어릴 적 뵙던 그대로세요. 그러게. 아가씨 중학교 들어가는 날 마지막으로 보고서 이게 대체 얼마 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거의 20년 되셨으니 그 정도 됐겠네요. 그러게요. 회장님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도 일을 그만뒀으니 그때가 마지막이었네요. 그 뒤로 이렇게 못 뵐 줄 알았더라면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는 건데
걱정했습니다, 아가씨.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라니. 아니, 왜 이래요, 갑자기 진짜? 이 사람아, 당신도 얼른 아가씨한테 인사드리지 않고 뭐해? 예비 시아버지가 제게 아가씨라 부르며 반가운 체를 하자 시어머니는 황당한 듯 시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눈치였죠. 자식뻘 되는 제게 아가씨라 부르며 높임말을 쓰는 예비 시아버지의 행동은 누구에게나 이상하고 의아해 보였을 겁니다. 저도 이제 와서 예비 시아버지에게 아가씨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래전에도 저도 이런 호칭과 존대가 익숙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전생처럼 기억이 될 저의 어릴 적 시절 과거의 이야기지만요. 아저씨, 그 아가씨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까지 말 높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저 이제는 더 이상 아가씨도 아닌데요. 제가 은혜를 모르는 놈이면 모를까. 어떻게 아가씨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제가 회장님께 입은 은혜가 얼만데요.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고 아저씨도 더 이상 저희 집 운전기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회장님을 모셨으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가난한 집 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돈 때문에 비참하게 결혼 반대까지 당하고 이런 꼴이지만 예전에는 저도 남들에게 아가씨 소리를 들으며 귀한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꽤 탄탄한 중견기업의 회장님이셨거든요. 아버지는 포목점을 하시던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일찍이 장사를 시작하셨고 무역업을 하시며 회사를 키워오셨어요. 한창 잘 나갈 적에는 세금만 수백억일 정도로 돈을 잘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동안 돈 걱정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꿈처럼 기억되지만 어릴 적에는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운동장만한 마당을 뛰어다니며 제게 쥐어진 모든 걸 누리며 자랐었죠. 그런 저희 집에는 일하시는 분도 아주 많았습니다. 주방에 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들부터 청소하시는 분들이며 정원사며 저희 아버지의 운전을 해주시는 운전기사님까지 수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서 일을 하시고 저를 손녀나 딸처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저희 예비 시아버지가 계셨죠.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좋은 시절은 평생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분명 열심히 사셨고 잘 나가던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 아무 문제 없던 아버지의 회사가 어느 날부터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어려워지는 줄 알고 금방 회복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궐 갔던 저희 집으로 웬 사람들이 몰려와 TV에서만 보던 그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가더라고요. 그때 회장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집안의 식솔들을 다 내보내셨었죠. 다들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모두들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도 회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니까요. 회장님이나 사모님이나 다들 참 좋은 분들이셨죠. 저희처럼 일하는 사람들한테 늘 베푸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들 걱정하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부모님은 저한테도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었죠. 다들 저희 식구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니 저도 그분들을 이모 삼촌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실제로도 그러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저희들을 내보내시면서도 그 와중에 저희들 월급이며 퇴직금까지 전부 챙겨주셨으니까요. 부자들은 다들 자기 속 챙기기 힘든 족속들이라 생각했는데 회장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남한테 베푸는 건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부터 챙겨주셨으니까요.
저도 그때 퇴직금을 받고 떠나야 했지만 참 아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시라면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결국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그렇게 돼버려서 저도 충격이 컸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려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잘 안 되셨나 봐요. 엄마 말씀으로는 그때 아버지가 차라리 회사를 일찍 포기하셨더라면 얼마라도 건지실 수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든 회사를 지키려고 하시다가 빚이 더 커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는 돈을 지키기보다 회사를 지키고 싶으셨나 봐요. 회장님이시라면 그러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회사를 아끼시고 직원들을 챙기셨던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분이 부도를 맞으셨는지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줄도 몰랐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도 결국 부도를 맞았으니 그래서 충격이 더 크셨던 거겠죠. 아마 그래서 그 충격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집까지 팔고 이사 가신 뒤로 소식이 끊기는 바람에 회장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장님 가시는 길에 인사도 드리지 못했네요. 소식을 알고 찾아가려고 했을 때는 아가씨나 사모님이나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요. 미안합니다, 아가씨. 아저씨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빈소를 차릴 여유도 없었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조문객을 맞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납골당에 모셨거든요.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때 상황이 참 그랬네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저야말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도움받아 놓고 도움이 필요하셨을 때 곁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퇴직금도 마다하고 회장님 곁을 지키는 건데 말입니다. 제가 그게 평생 한이 되어서 여태 회장님을 못 보내드렸습니다. 회장님께 너무 받기만 하고 해드린 게 없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던 게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다닐 예정이었던 저는 겨우 한 달 입은 교복마저 압류당해야 했고 그 후 부모님과 저희는 달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희망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는 사업이 망한 충격 때문인지 저희가 달동네로 이사가고 몇 달 만에 그만 심장마비로 밤새 급사를 하시고 마셨습니다. 집안이 망하면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저와 엄마는 완전히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죠.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조문객도 마다했습니다. 엄마는 사람들을 맞을 자신이 없다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하긴 누구를 불렀더라도 마땅히 대접할 것도 없었겠지만요. 그렇게 회장님으로 불리며 평생을 사람들을 부리시던 아버지셨는데 막상 떠나실 때는 너무 초라하고 외롭게 가셨네요. 아버지께는 죄송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엄마나 저나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엄마와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추억하거나 과거를 돌아볼 새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아등바등 닥치는 대로 살아야 했어요. 평창동 대궐집에 살던 저희 모녀는 하루아침에 기초수급자 신세가 되어 달동네에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꿈을 꿀 여유도 없었고 미래를 생각하는 건 사치였어요. 어쩌면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을 정도였죠. 하루아침에 달라진 형편에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평생을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사모님으로 살았던 엄마는 시장바닥 아줌마가 되어야 했고 비싼 학비되며 사립학교에 다니던 저는 기초수급자라고 학교에서 왕따가 되며 학업보다는 돈 벌 궁리를 하며 대학 입학에 대한 꿈은 진작에 접어버렸죠. 처음에는 절대로 고생스럽게는 못 살 줄 알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처럼 결국 삶이라는 게 별게 없듯이 살면 사라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세월은 20년 가까이 흐르게 되었고 이제는 저도 여유를 누리던 과거는 잊어버린 채 부잣집 예비시댁에 주눅들어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주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니
잊었던 과거가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사연을 모르시는 예비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듯 보였습니다. 당신 아까부터 아가씨니 뭐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당신 그새 잊었어? 나 예전에 모시던 회장님 기억 안 나느냐고. 회장님? 설마 평창동 회장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아가씨가 그때 내가 모시던 회장님 따님이시니라고. 내가 아가씨 등하교 운전까지 다 해줬었잖아. 그게 정말이에요? 회장님 따님이라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도 기억하지? 우리가 회장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입었었는지. 그때 회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현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 죽을 뻔했던 현태를 살려주신 게 회장님이시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죽을 뻔했었어요? 그게 말이다. 현태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병을 좀 앓았었어. 죽을 병은 아니지만 수술을 안 받으면 몇 년 못 산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 수술비가 너무 비쌌어. 당시로 1억이 넘는 돈이었단다. 그때 너희 아버지는 부잣집 운전기사를 하던 사람이고 엄마는 마트에서 점원으로 일했었어. 그러니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그런 비싼 수술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지. 그래서 돈 때문에 이대로 너를 포기해야 하나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이었단다. 그래, 당시에 내가 이제 막 회장님을 모신 지 1년이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월급으로는 수술비는커녕 입원비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때 회장님께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네 수술비를 대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나는 설마 이제 막 들어온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어서 회장님한테 네 얘기를 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회장님이 나랑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어떻게 들으시고는 내 사정을 헤아려 주신 거지. 그래. 그래서 그때 회장님 덕분에 현태 네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껏 무사히 살아있는 거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저를 살려주셨던 그 회장님이 돌아가신 미의 아버님이신 거고요? 그 얘기는 저도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현태 씨의 수술비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로서는 너무 비싼 수술비라 수술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 어린 현태 씨가 수술을 무사히 받고 살아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며 모셨던 거고요. 저는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와 그저 오래된 인연에 고마워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애초에 회장님이 저를 일찍이 걷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회장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회장님 덕분이거든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 운전기사를 하시던 아버님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다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그게 뭔 얘기인가 하니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 운전기사로 일을 하시며 듣는 게 많으시다 보니 아버지 곁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들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나셨다는 겁니다. 당시 무역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일적으로 통화하시는 걸 유심히 들으시고 좋은 정보들을 캐치해 주식 투자를 하셨던 거죠. 회장님이 직접 저를 앉혀놓고 가르치신 건 아니었지만 곁에서 모시는 것만으로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장님이 일하시는 걸 곁에서 보고 배운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 모시며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틈틈이 쌈짓돈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회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면 저도 거기 같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 덕분에 꽤 큰 돈을 벌었고요. 그러다 회장님 댁 일을 그만두게 된 뒤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한테 좋은 스승이 계셨다고 하시더니 그분이 미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래, 내 스승님이 바로 회장님이셨지. 이러니 저러니 내게는, 아니 우리 가족에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아가씨도 제 은인이시죠. 아저씨, 아니 아버님, 이제 말 편히 하세요. 과거야 어떻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온 자리잖아요. 그럴까요? 아니 그럴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정말 우연은 아닐 텐데 어쩌면 우리가 가족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 운명이 아닐까 싶네. 아무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다, 미애야. 정말로 반가워. 회장님도 살아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미애씨 미안해요. 내가 미애씨한테 못할 짓을 했네. 상황을 다 듣게 되신 어머님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아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뵌 적은 없었지만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곁에서 일하시는 동안 저희 가족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어린 시절 남자친구의 병원비를 저희 아버지가 지원하셨으니 어머님에게는 그 일이 두고두고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대하시는 어머님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은인의 딸이었던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경으로 반대를 하셨던 게 미안하신지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실 것처럼 진심으로 미안해하셨어요.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 자식 일이다 보니 괜히 욕심이 나고 노파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못되게 미애 씨한테 상처를 줬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조건만 보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그깟 선물이 뭐라고 그런 구박을 했는지 미안해요, 미애 씨. 그러시지 마시라니까요, 어머니. 그리고 빈손으로 온 건 분명 제 잘못이 맞는걸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약수하더라도 제 성의 표시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분명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아이고, 제발. 내가 더 미안하게 그런 소리 말아요. 미애 씨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도 그런 소리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우리 현태 살려주신 분인데 저희가 생명의 은인에게 뭘 더 바라겠나요? 어머님도 저한테 말씀 낮추세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여러모로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그래도 다시 한번 사과하마. 나도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뿐인 자식을 너무 아낀 나머지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야. 며느리 될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내 아들 앞길에 누가 될까 그 생각만 했지 뭐니. 네가 우리 은인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고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의사가 된 게 전부 회장님 덕분인데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미애야. 내 잘못이 크지만 그건 다 잊고 부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겠니? 정말이세요? 이제는 정말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 그래도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할 사람은 아니란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너와 회장님께 은혜를 갚을 차례이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으렴. 우리 식구가 되어서 앞으로는 걱정 없이 지내자꾸나. 어서 빨리 사모님도 뵙고 싶구나. 그렇게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맞아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얼마 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이 김기사 아저씨라는 얘기를 저에게서 전해 들으신 엄마는 정말로 깜짝 놀라시며 아무래도 저희의 인연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 결혼 자리를 미리 봐두신 건 아닌가 싶은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아무래도 너희들이 보통 인연은 아니지 싶다. 우연도 3번 겹치면 필연이라 그러던데 말이야. 혹시 죽은 네 아버지가 신경을 썼던 게 아닐까? 아버지가요? 정말 그런가? 예, 엄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아니야.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네 결혼을 얼마나 걱정했었는데 그 양반이 오죽 딸바보였어야지. 아직 다 크지도 않은 딸을 두고 어디다 시집 보내야 하나 그 걱정을 했었다고. 어머, 그러고 보니 아무래도 네 아버지가 미리 사위를 점 찍어주셨던 게 맞나 보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뿐인 귀한 딸 아무나 주지 못한다고 매번 고심하더니 어느 날 김 기사네 아들을 보고서 갑자기 자기 사위 삼고 싶다 그런 말을 하지 뭐니? 그때는 너도 현태도 둘 다 한참 어린 나이였는데 말이야. 겨우 유치원생쯤 되는 애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괜히 김 기사 듣고 기분 좋으라고 괜히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슨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네. 아마 네 아버지는 그때부터 사윗감을 마음에 두셨는지도 모르겠구나. 정말이요? 그런 거라면 나랑 현태 씨가 만난 게 진짜 그냥 우연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이렇게 자꾸 연이 닿는 게 보통은 아니지. 분명 네 아버지가 바라신 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살아라, 미애야. 부모 잘못 만난 탓에 반평생을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좋은 남편 만나서 든든한 울타리 두고 마음고생 모르고 살아야지.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위를 점찍어 놓았다고 믿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엄마 말씀처럼 이제는 마음 놓고 행복해지고 싶다 생각이 들었죠. 현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저도 남은 평생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정말로 아버지가 딸을 위해 마지막 행복을 예비하신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현태 씨 수술비를 돕지 않았더라면 현태 씨도 없었을 테고 저희가 만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인연이 더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깊은 인연은 얼마 뒤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오랜만에 만나신 부모님들은 그간의 얘기를 나누시며 이제는 사돈으로서의 인연을 다지셨고 저희들의 결혼 준비 역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 제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희의 결혼 비용을 전부 지원하시기로 하셨거든요. 회장님이 계셨더라면 두 분도 걱정 없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제 회장님이 안 계시니 그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죠. 결혼식 비용은 제가 전부 내겠습니다. 뭐든 최고로 말이죠. 아니에요, 아버님. 결혼식 비용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대단한 결혼식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작은 홀 빌려서 하면 돼요, 아버님. 무슨 소리냐? 미애 네가 결혼하는데 그런 작은 데서 결혼하게 둘 수는 없지. 너를 위해서라면 결혼식장이든 드레스든 뭐든 최고로 해주고 싶구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저는 결혼 허락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아가, 그러지 말고 받으렴. 네가 우리 성의를 받아줘야 우리도 마음이 조금은 편하지 않겠니? 그리고 앞으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그래, 이제 우리가 있는데 뭐가 문제겠니? 내가 회장님은 아니지만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미애 너도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편히 생각하렴. 시부모님은 자꾸 좋은 걸 해주고 싶으신지 비싼 웨딩홀이며 최고급 드레스들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어떻게든 제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시부모님을 말리지 못했어요. 덕분에 저는 최고로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었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뒤에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그 후로도 자주 만남을 가지시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저도 시부모님께 친딸만큼 예쁨을 받고 지내고 있어요. 부부관계도 당연히 좋고요.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도 제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펼쳐질 제 꽃길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